정부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공정경제 3법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슈퍼여당을 앞세워 연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경제의 공정성 확보를 기대하는 시각과 현실 고려치 않은 행보란 지적이 공존합니다. 네, 여러분 이 공정경제 3법 입법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회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이제 감독법이라고 그래요. 금감독 통합법이요. 네. 20대 국회에서 이제 상법하고 통과가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21대 국회 열리자마자 이 정부가 입법을 예고하고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통과 의지를 밝혔는데 왜 이런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지난 4년 동안 국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무리 못하고 국회를 마감한 걸 제일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부 국민들께서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데 왜 기업에 부담 주는 그런 법들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잘해왔잖아요. 네. 지난 30년 동안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모범적인 국가로 칭송을 받는데 양적인 면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저는 최근에 경제 지표를 보면 GDP 규모로 세계 12에서 12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대단한 성과지요. 네. 그러면 그 양적인 지표에 걸맞게 모든 경제 질적인 지표도 같이 좀 따라줘야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텐데 질적인 지표를 보면 너무나 또 후진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경제가 어렵고 좋고를 떠나서 한국 경제가 과연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회의가 시간이 갈수록 많이 듭니다. 질적인 지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 경영이 특히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이런 지표를 보면 132개국 중에 109등입니다. 한국이.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99등입니다. 또 기업이 발행한 회계 정보가 믿을만하냐 66개국 중에 66등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적인 지표가 양적인 지표는 10위권인데 질적인 지표가 거의 100위권 안팎으로 왔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최소한 질적인 지표가 20위권 전후로 정도는 같이 가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확실한 제가 믿음이 있고 그걸 지난 4년 동안 경제 민주화 하나의 정책 중에 일환으로 추진했던 그런 법안들인데 여러 가지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논란이 많아서 결국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민주당 총선 공약에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21대 반드시 하겠다 아마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것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정근 회장님, 지금 이제 최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어떤 질적인 지표, 특히 이제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느냐, 회계가 투명하는 이런 부분에서 거의 이제 꼴찌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 통계를 대셨는데 이게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회이사 같은 것이 이제 많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거의 관치 경제거든요. 특히 뭐 금융회사나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사회이사의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전직, 퇴직 관료나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청년들에게 4분의 1 백수지 않습니까? 뭐 5월달 실업자가 127만 명 정도 되고 청년들은 갈 데가 없는 상황인데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왜 양질의 일자리가 없느냐? 우리나라는 대기업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하는 비중이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대기업의 일자리가 30%가 넘습니다. 네. 그만큼 양질 일자리가 많이 생기죠. 특히 이제 미국은 IT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도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만 해도 10만 명인데 작년에 70만 명이 제가 아마존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 코로나 위기 중에 또 배송업이니까 8만 명을 더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청년들이 그런 대기업이 지난 20년간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이 우리나라 3개밖에 탄생 안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에다가 하림이라고 닭고기 가공업체.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이 3개밖에 탄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커다가지면 시가총액 뭐 한 따지면은 미국 가면 뭐 그냥 한 네. 3, 4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양질 일자리가 안 생기는데 이걸 더 규제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규제하면은 과연 청년들이 지금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합니다. 네. 갈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최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많이 통하는데 보는 시각이 좀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에게 좀 더 양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특히 이제 뭐 대기업도 그렇고 IT 기업도 그렇고 삼성에 들어가려고 삼수사수까지 합니다. 왜 자꾸 그걸 우리 오 회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러면 저렇게 큰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더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반 투자자나 세계 금융인들이 보기에 한국 기업이 현재 경영의 관습이라든지 실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느냐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아까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과거 정부에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거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이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왜 정경유착이 뿌리를 끊지를 못할까? 이거는 기업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이런 상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은 기업을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기업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주는 법이다. 예. 기업이 떳떳하면 정치권에서 콜에도 안 가도 되잖아요. 돈 내라고 안 내도 됩니다. 그러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부르면 안 갈 수 없고 돈 내라고 안 낼 수 없고 이래서 계속 정경유착의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언젠가 이 고리를 끊어야 한국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했던 그런 내용들이. 알겠습니다. 그럼 공정경제 3법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법 개정안 법무부가 어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사실 2013년도에도 추진이 됐었지만 재계 반발 때문에 무산이 네. 됐었잖아요.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민주화법에 해가지고 이제 상법인데요. 예. 그 크게 한 4가지가 있습니다.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게 있는데 예. 이건 모회사하고 자회사, 모회사의 투자자가 있는데 자회사의 임원이 문제를 잘못해가지고 모회사의 가치에 영향을 받아서 모회사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 예. 네. 그러면 그 자회사 임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책임을 묻게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연결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잖아요. 네.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회사의 어떤 경영의 내용이 모회사의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회사 임원들이 법과 원칙대로만 하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모회사의 주주들이 피해를 보면 예. 네. 그럼 모회사의 주주들이 자기의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게 한 게 다중대표 소송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자투표제. 네. 우리가 이제 주총이 성립이 참 잘 되기 네, 어렵습니다. 투자자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컴퓨터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 주총 안건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주주들이 가서 전자로 다 투표하면 네.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총이 축제장이 돼야 되는데 주총장에 주주가 오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보다 쉽게 주주가 참석할 수 있게 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하자 네. 그런 내용이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집중투표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 주에 한 의결권이 이제 주주 평등주의, 민주주의 네. 맞지 않아요? 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한 5 내지 10% 정도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거의 경영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네. 예. 그래서 내가 한 주만 세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번에. 네. 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3명을 뽑는다. 네. 지금 같은 제도에서는 매
이사 후보마다 가서 자기가 한 표씩. 예. 세 표를 행사를 하는데 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사를 하나 보내고 싶다. 그럼 몰아서 9표를 한 후보한테 네. 몰아주게 해주는 게 이제 집중 투표제입니다. 그런 예. 제도. 네. 그다음에 이제 감사인 분리 선출은 감사인은 결국에 이제 CEO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네. CEO가 제대로 경영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게 감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독립성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기업 문화에서는 거의 대주주 경영자의 영향권하에 감사가 있다 보니까 감사가 그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런 결과가 IMF 위기를 맞이했다는 원인이 분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인을 선출할 때는 대주주의 지분율은 3% 이상 뭐 못하게 한다든지 또 이사를 뽑고 감사 후보는 따로 뽑게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이번 상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 내용들이죠. 네. 예. 오정근 회장님,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상법 개정안 중에서 다중대표 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네. 과연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그러니까 우선 건지. 저 다중 대표 소송제 예. 같은 경우에는 모기업에서 0.01%의 지분만 갖고 있어도 고발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회사 임원들이 영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배임 같은 문제예요. 배임 같은 문제는 정말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헤지 펀드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죠. 삼성전자가 하더라도 다 헤지 펀드가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57% 정도 외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 이익이 맞지 않다. 삼성전자에서 납품하는 뭐 자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그럴 경우에 바로 계속 그럴 때마다 이제 고발이 들어오면은 경영 위축은 뭐 불을 보듯 뻔하죠. 거의 제가 보기에 이게 10,000분의 1 정도의 지분만 갖고 있어도 자회사 임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영업을 거의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또 이제 그 제일 더 큰 문제는 감사위원 문제인데요. 예. 대개 우리나라가 이제 이사들이 뭐 흔히들 이제 승진하면 부장에서 승진하면 이사 그거 아니고 법정 이사, 등기 이사가 등기 이사, 보통 네. 우리나라에 한 7명 정도에서 9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7명에서 9명 중에서 보통 3명 정도가 감사위원이에요. 근데 원칙적으로 감사위원 2명은 사회이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우리 법으로 지금 우리가 아까 최 의원님 말씀대로 97년 위기를 겪으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위원장은 반드시 외부에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별도로 선임하는데 거의서는 감사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감사위원장을 뽑는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아무리 지분이 많아도 합해서 3%밖에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위원은 네. 거의 외부 사람이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7명 중에서 보통 제가 조사해보면 7명에서 9명이에요. 네. 7명 있다 그러면 일단 3분이 외부에서 오죠. 근데 우리 법상 과반수 이상을 사회이사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4명 정도는 사회이사를 둬야 되고 거기다가 또 뭐 소액주주 대표, 최근에 또 근로자 대표까지 얘기되니까 이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주주가 경영권에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 국내에서 하는 건 좋은데 뭐 엘리엇 같은 이런 외국의 그 헤지 펀드들이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경제를 좌지우지할 가능성, 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면서 이익을 많이 취해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생길 것이 이제 저는 저 생각으로는 불을 보듯 빤해서 다른 나라는 이런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여기도 우리 만들어주신 표도 나와 있는데 일본, 미국 같은데 그건 감사 내부에 정하는 건데 우리나라처럼 자 사회이사가 7명에서 9명 법 등기 선임에서 과반수가 돼야 되고 감사위원이 3명이 되는데 2명은 반드시 사회이사가 돼야 되고 1명은 대주주가 의결권을 3%밖에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주주가 기업이 우리가 굉장히 커오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커오는 과정에서 이제 주식을 계속 발행하면서 커왔으니까 대주주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주주의 비율이 낮은데 경영권을 행사하나 그런데 그는 우리가 이제 그만 빨리 성장해 왔다는 증거죠.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의 아까 특수관계인 포함해가지고 친인척을 포함한 건데 거의 한 뭐 10% 정도밖에 안 될 거죠. 그러면 이제 거의 57%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요. 이러면 이게 경영권 자체가 지금 흔들릴 문제가 있고 게다가 아까
대표 소송까지 들어가고 예. 이렇게 되면은 다행히 이번에 집중 투표제는 빼기로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이번에 입법 예고할 때 집중 투표제는 투표는 빠졌습니다. 예, 이번에 뺐습니다. 뺐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네.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 왜냐면 아까 감사를 7명 아니 이사가 7명이면 한 사람이 소액 주주들이 소수 주주들이죠. 소주들이 7표씩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대기업이 20년 동안 자산 10조 원밖에 안 되는 대기업 3개밖에 안 나온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기업 환경 예.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작년에만 외국에 나가서 투자한 게 6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중국에 이번에 많이 말썽이 났지만 중국에 얼마나 가 있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27,600개나 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과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단계인가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알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네, 가보지 않은 네, 길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네. 저는 평소에 이런 이제 기업 지배 구조 연구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상식적인 선에서만 운영이 되면 규제의 반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그 작업할 때 지금은 뭐 좀 달라졌겠습니다만 코스닥 상장 기업의 회장님인데 그 기업의 감사가 부인입니다. 네? 남편이 회장이고 부인이 감사일 때 그 기업이 제대로 그게 감독이 감시였군요. 되겠습니까? 예. 그런 이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도로라도 좀 보완을 하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세계에서 하지 않는데 왜 한국만 하느냐?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경영의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몸집은 커졌는데 1940년대 미국 정도 수준이다. 경영의 실태는. 그러니까 1940년대는 미국도 이런 제도를 강제화했습니다. 했다가 한 20년, 30년 시장에서 정착이 되니까 이제 기업의 자율에 맡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1998년에 기업 지배구조 모범기준 만들어서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왔는데 네. 사실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도로라도 조금 한 다음에 정착이 되면 10년 후에는 아마 기업의 자율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대로는 기업이 우리가 잘 되고 성장하는 건 목표는 오 원장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영의 후진성 가지고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 그리고 이제 10조 이상의 기업이 몇 개 안 나왔다는 말씀도 맞는데 왜냐하면 이런 이제 지배구조 같은 게 후진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행위 규제가 붙습니다. 행위 자산 규제. 규모가 5조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아요. 예. 10조 이상이면 출자 총액 제한을 또 받습니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아, 그런 뭐 제한은 대한민국밖에 제도가. 없어요. 네. 예. 한국에서는 기업이 크는 게 죄입니다. 왜 크면 그러느냐? 규제가 많아지니까. 왜 네. 그러느냐면 바로 지배구조 후진성 때문에 이런 거 따르거든요. 그 나는 상법이라든지 지배구조가 조금 더 선진화되면 이 행위규제 자체가 설득력을 잃어버립니다. 예. 오히려 그렇게 해서 기업을 키우는 게 답이지 계속 이걸 한국적인 현실만 고집하고 있다가 기업이 크는 걸 막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무조건적인 규제가 제가 아니라 하나 기업이 예를 더 들면, 크기 네. 위해서 지금 네. 이 정도의 제재는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예.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 할 때 제가 물었어요. 네. 한국에서 이런 행위 규제 있는 나라가 세계 한 3군데밖에 없는데 네. 내가 보기엔 차라리 그 다중대표 소송제라든지 뭐 이런 거가 좀 도입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걸 유예를 해줘라. 아, 그럼 그런 기업한테 규제를- 선택권을 주는 네, 거죠. 네, 네. 당신네들 이거 하면 행위규제 면제해주고 이거가 싫으면 행위규제를 받아라. 예, 예. 그렇게 해서 오히려 기업한테 옵션을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조성욱 위원장한테 네, 긍정적으로 답변을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검토한다고 네. 했습니까? 그 우리가 요 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자산 10조 원 이상이 되면 대기업군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규제를 하거든요. 일단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을 하다가 중견기업만 돼도 100가지 이상의 규제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제 아까 5조, 10조 그러면 이것도 넌센스죠. 이 계속 경제 규모가 커지고 하는데 어쨌거나 규제가 따르는데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대기업 군으로 지정 안 받기 위해서 일본으로 나갔습니다. 네. 일본에 나가서 연간 1조 정도씩 2018년도에 8천억 정도를 투자했으니까 네. 투자를 하고 있고. 그건 지금 이제 거기서 네이버는 일본에 라인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일본은 거의 금산분리가 없기 때문에 라인 파이낸셜이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동남아시아 지역을 공략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일감을 밖으로 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지 않다고 그런 건데 뭐 제가 기업하고 아무 관련도 없지만은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의 네이버 라인에 취직하고 일본으로 가요.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 규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지배구조도 많이 선진화돼야 되겠지만 이걸 우선 못하게 하니까 청년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진다 하는 예. 것이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20대 국회 때 이제 빅딜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딜? 야당 어떤- 원내대표한테 가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하고 예. 또 이제 야당이나 언론이나 재계에서 원하는 규제 혁신하고 규제를 다 풀어주는 거하고 예. 이걸 바꾸자. 아. 차라리 서로가 그래야 한국 경제가 산다. 예.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이걸 너무 강조하고 예. 또 반대쪽 이건 죽어라도 반대하고 아. 규제 완화는 이쪽은 또 적극적인 여기서는 또 안 하고 그러니까 예. 민주당 우리 의원들이나 주변 우리 세력들 보면은 왜 규제 완화를 두려워하느냐 하면 재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럽니다. 한국 재벌이 가져다 준 순기능도 많지만 네. 지금까지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장치 없이 규제를 풀면 재벌의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쪽 한 2개 법하고 이쪽 한 3-4개 법을 서로 빅딜을 하자.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가.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 원내대표를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우리 당 원내대표한테 얘기했더니 좋다고 그러는데 네. 둘이가 만나지를 않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 결국은 뭐 경제가 발전하려면 그런 빅딜도 필요하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경제 전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위기이기 때문에 그 대위를 돌파하는 데는 야당과 여당이 원하는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예. 특히 거대 여당이 됐다고 다 원하는 걸 하다가 나라가 붕괴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빅딜 같은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빅딜이라는 걸 좋아했어요. 알겠습니다. 20대 국회 때도 불발됐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지금 이제 추진이 되고 있죠. 주요 내용 뭐 전속고발권 네. 폐지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제일 있습니까? 핵심이 아마 전적고발권 폐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문제도 아주 보는 각도가 참여한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저건 제 이름으로 발의된 법입니다. 그 법은. 아, 그런가요? 20대 국회 때. 네,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정부가 전면 개정법으로 정부 예. 발의가 됐는데요. 예. 이 전속고발권이라는 건 우리 공정거래법 1982년에 제정될 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이제 취약할 때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대부분의 한국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 원하청 관계에 예.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워낙 힘이 없으니까 대기업한테 당해도 고발할 자유도 못해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정부가 중소기업 편에 서서 잘못한 걸 중소기업 대신해서 고발해주겠다고 생긴 게 전속고발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해주는 거예요. 예. 네, 네. 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 그런데 지난 한 30년 사이에 우리 경제 권력에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대기업 힘이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뭐 여러 우리나라를 영향력 안 미치는 데가 없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로 그 심판을 잘해줘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퇴직을 하면 주로 어디를 가느냐. 기업으로. 대형 로펌 아니면 대기업에 갑니다. 대기업. 네. 그러니까 대형 로펌에 가 있고 대기업에 가 있는 선배들이 가 있고 네. 후배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고발을 안 해줍니다. 아. 정부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속고발권을 만들어줬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고발권이 정부가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피해를 더 많이 보는 사례가 바탕이 돼서 피해를 본 당사자가 고발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1980년대 초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만들 때 모든 경제 행위를 형사벌로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장님들이 다 감옥에 가요. 예. 그건 잘못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제기를 대폭 축소하고 나머지는 과징금이라든지 벌금금 정도로 경제범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전속고발권을 피해본 당사자한테 그냥 고발권을 주자.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걱정하는 게 그렇게 남소 우려를 해요. 예. 소송이 남발할 예. 거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면 되지. 왜 법을 어겨놓고 소송 남발을 걱정하느냐. 오정근 교수님께 한번 그 반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 네, 오정근 조금 교수님 한마디만 더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남소의 우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시리어스한 문제인데 네.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 때 네. 예. 별건 수사라는 게 관료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이 위반해서 수사를 들어갔는데 위반 사항이 없으면 다른 건으로 또 네, 문제를 삼으니까 이 별건 수사 때문에 기업이 견딜 수가 없다. 네. 이 문제는 이제 분명히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음. 이 당정 협의할 때 법무부 차관과 네. 공정거래위원장 당에서 만나가지고 법무부 차관이 그걸 뭐 시행령 아니면 어디다 이제 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별건 수사가 별건 수사.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장치를 하면 이것도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공정 경제를 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전기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기업들은? 이제 그게 이제 최 의원님 의도대로 하면 걱정이 좀 덜 되겠는데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지금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보도된 언론 보도 분석을 보니까 지금 아까 최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법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2,300개가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기업 CEO들은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잡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재계 탑 10에 들어가는 총수 다 감옥 갔다 왔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2,300여 개의 형사범인데 그거를 전부 없애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벌금이나 이런 법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또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러려면 이제 이 기업처벌법에 관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건데 그것이 안 되고 이것이 이제 소송 남발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고요. 제가 요 정도를 말씀드리고 이제 또 최 의원님도 발의도 하셨다니까 제가 다른 거 하나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내부 거래인데 예. 사익 편취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사익 편취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내부 거래를 이제 거의 못하게 하는데 이제 좀 더 강화해가지고 지분율이 20%만 넘어도 내부 거래하면은 과징금을 많이 물린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문제겠냐면은 예. 당연히 내부 거래라는 것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서 연간 보통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벤처 기업들 인수합병을 합니다. 인수합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유명한 구글의 인공지능은 영국 회사 하사비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놨던 딥러닝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하사비스가 바로 지금도 그 부분은 사장을 하고 있거든요. 계열사죠. 우리나라처럼 말하면. 그렇게 해서 보통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큰 회사들은 계열사가 200개, 300개씩 갖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게 어떤 식이냐면 많은 벤처 젊은 사람 창업가들이 그거 창업해가지고 몇백억 달러 받고 피인수 되려고 실리콘밸리로 몰려드는 게 오늘날 실리콘밸리인데 네. 우리는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벤처를 마음에 들었어. 인수합병 했는데 그 회사를 못 써요. 네. 못 쓰면 인수합병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삼성전자에서도 인수합병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을 많이 안 하죠. 합니다. 우리나라 하면 이게 해당되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통 10개 이상 인수합병을 하는데 전부 미국 기업들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하만도 미국 회사죠. 그다음에 삼성페이 결제하는 회사, 누페이도 미국 회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걸 하면은 여기에 걸리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나라의 청년 창업가들이 갈 데가 없고 그러다니까 돈을 회수할 길이 없기 때문에 M&A가 팔아야 회수가 되는데 네. 또 투자자가 없어지고 해서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을 고사시키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내부 거래 규제인데 하나만 보고 둘을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리콘밸리 스타일이 제일 좋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윤일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질문 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제기의 반발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여당의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해 그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제 수직 기업이 수직 계열화라는 게 있고 수평 계열화라는 게 있어요. 수직 계열화는 우리 제 부품을 우리가 자체 만들어서 하다가 그걸 이제 자회사로나 이제 만들었다. 그럼 그게 100% 납품하는 게 원칙이죠. 이걸 막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사회는 수직 계열하고 수평 계열화. 어느 뭐 재벌이 빵집까지 한다. 빵을 다 그 기업에 사준다. 이건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막자는 거지. 이 부품 납품하고 이런 걸 막아서는 기업이 크지를 못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삼성도 작년인가 재작년 보니까 해외에서 M&A를 10조를 했더라고요. 네. 그 돈을 한국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제 CVC 벤처 기업 지주회사를 지금 허용하는 법안을 지난번에 발의했는데 통과를 못 시켰는데 그게 안 이번에 되고 다시 한번 있어요. 또 이제 네. 법안을 발의해서 예. 돈과 기술이 모여 있는 것이 대기업이거든요. 네. 이 기업들로 하여금 한국에서 제한 없이 투자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윤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